이위모테 헤르메시우스 제프티 메르큐리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물리학 계단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지오렉처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지질학 강의를 했었지라는 거를 당분간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들 위주로 최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당장에 GPT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색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얘네들이 잘 만들어내지 못해요, GPT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라스토야에서 조금 유사한 그림들을, 사파들을 사용하였으니, 물론 실제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 최대한 인용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그거를 보면서 지구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일라스틱 웨이브스, 그러니까 탄성파에 대해 다룰 거예요. 지구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탄성파에 대해서 총 5개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물론 제가 매번 강의 시작할 때마다 목차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다가 이번에는 뺐어요. 해보니까 이번 거는 그냥 탄성파 자체를, 그러니까 지진파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함께 다루는 시간이 될 거라서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필기한다는 것보다는 수업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교양적으로 들어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목차를 좀 빼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라잡이는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개념은 언제 나와요? 혹은 이런 개념은 다루지 않나요?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캐치해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성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데, 다들 이제 고무줄 사용해 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탄성 자체를 말할 건데요. 탄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원래 크기에서 변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크기가 늘어나거나 찌그러들거나 하면서 크기가 변하는데, 그 크기가 변하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래서 그 힘이 가해지고 그 힘이 없어지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를, 그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물체가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힘을 원래 복원하는 힘을 통해 주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를 탄성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림이 전달되는데 그 떨림이 원래 물체를 흔들면서 크기를 바꾸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면서 자기가 원래 정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특성들을, 돌아오는 특성들을 이제 우리는 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탄성파 신기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 푸딩이나 떡 같은 거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제 떡의 비유는 자주 들 거니까 머릿속에 떡 하나 정도는 놓으면 이제 제가 안 잡아먹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떡 하나를 상상을 해놓고 우리가 계속 갈 겁니다. 이 떡은 가래떡 같은 적당히 쫀득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흔들면 이제 잘 흔들리는 그런 떡을 상상을 할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충분히 실험하기에 적절한 물건으로 제가 이번에 떡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큰 관점이 지구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걸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먼저 떡을 상상을 할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물질의 특성 중 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모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떡은 말이죠. 밑부분을 잡고 흔들면은 같이 흔들립니다. 네, 제 볼따구 생각, 어린 애기의 볼따구는 이제 변형시켰다가 완전 변형을, 이제 탄성 파괴를 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파괴시킬 것도 고려를 할 거라서 떡을 상상할 거예요. 어쨌든 부숴야 됩니다. 부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할 거기 때문에
떡을 상상을 할 거예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선의 왕성을 위해 떡을 상상할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자, 그 떡을 상상을 하는데, 그 이 떡을 잡고 흔들면은 이제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떡을 누르거나, 양쪽에서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떡을 잡아당기는 거를 상상해 볼게요. 가래떡 잡고 끝을 잡아서 쭉 늘려봐요. 쭉 늘리면 얘가 어느 순간 얇아지게 됩니다. 여기 떡 먹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떡 먹을 때 어때요? 떡을 쭉 늘어나는데 얘가 자기 크기를 유지하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얇아지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지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쭉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모 회사에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는 버거는 잘 안 끊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치즈가 아니라 떡을 상상하는 거니까 떡은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 물체들은 이제 그 특성상 적당하지 않은 길이에서 빨리 끊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을 지금 이 탄성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떡이라는 실험 물체를 고안을 했으니까 떡으로 계속 가봅시다. 그 떡을 잡고 느리면은 얇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끊겼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포착을 해볼게요. 떡이 끊긴 그 순간 자세히 보면 얇아졌던 부분들이 원래 크기대로 돌아오면서 원래 밀도로 돌아오면서 덜렁거리는 순간이 옵니다. 덜렁거리게 되는데 이것이 탄성파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 탄성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성을 가진 물체가 계속 에너지가 주어졌다가 그 에너지를 넘어서서 탄성이 그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는 순간에 우리가 파괴되는 순간을 보게 되고 이 파괴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떡을 덜렁덜렁 거리게 만듭니다. 물론 그 덜렁거림은 일정 시간 동안 있다가 그 순식간에 끝나긴 할 거예요. 땅도 똑같습니다. 땅도 이제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꾹 누르다 보면 휘어지고 계속 누르다 보면 휜 부분이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면서 부서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제가 이번에 역단층을 가져왔는데 이게 펜포트라고 해서 그 양쪽에서 눌렀는데 한쪽 층의 한쪽이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말려 올라가다가 얘가 탄성을 넘어서고 탄성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넘어서면서 잘못이 생기죠. 잘못이래. 단층이 생기죠. 이 폴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게 점점 눌리면서 압축이 되다가 이 압축되는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그 순간 끊어지게 되면서 자기 크기대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진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들이 생기는 것들은 현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고 이 순간을 포착한 게 우리가 지진이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로는 우리가 단층을 보는 거고요. 그 단층이라는 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파의 한 종류로 지진파가 발생한다. 지진이라는 과정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지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지진파가 도대체 뭐야? 야, 지진이야.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기작이 뭐야? 라는 질문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진파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제일 유명하기로는 바디웨이브라고 해서 P파와 S파가 있고요. 그리고 참 이름 단순하게 지었던 P파와 S파가 있고, 그리고 표면파라고 해서 그 지구과학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지구과학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러브웨이브랑 레일웨이브가 있습니다. 표면파라는 이름은 이제 아무래도 그 표면을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표면파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실제파라고 부르는 P파와 S파는 그 물체를 가로질러서 물체를 움직이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가 있다, 혹은 바디 웨이브, 그 실체가 있다는 게 그게 뭐 다른 파는 허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물체 전체가 진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전달을 우리는 실체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P파와 S파의 이름 정말 단순하게 지었어요. P파와 S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해서 처음 도착한 파, 나중 도착한 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첫 파와 나중 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런 번역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얘가 속도가 달라요. 왜 속도가 다른 파가 이렇게 도착을 하는지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파는 이번에 생략을 할 거예요. 왜냐면 표면파는 조금 어려워서 기작 자체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면파는 이번에 좀 생략을 하고 우리는 실체파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실체파가 많이 연구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참 바로 와닿지 않죠. 수식이 바로 와닿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각 영어들이 어떤 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VP, 그 속도 VP는 P파, 처음 도착파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도착한 vs 세컨더리 웨이브, 그러니까 나중 도착파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제 이 한글 용어를 쓰고는 있다지만은 이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교육 현장에서도 P파와 S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우리가 처음 도착하고 나중 도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수식을 들고 온 겁니다. 보면 속도가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밀도는 아마 같은 암석에서 왔을 거니까 같은 암석을 지나기 때문에 밀도는 거의 일치할 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는 건데 중간중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VP, 최적 탄성 계수라는 K가 추가가 됩니다. 이 최적 탄성 계수가 왜 생기냐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오는 게 왜 종파인 처음 파장인 P파인가, 왜 종파가 먼저 도착하고 횡파인 S파는 나중에 도착할까를 그림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잘렸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 검은색 박스 오른쪽 부분을 잘 볼 거예요. 원래는 암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암석이 있는 좌표계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어떤 부분이 흔들렸어요. 탄성파가 발생을 했는데, 이 탄성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압축되었다가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는 그 최적 탄성 계수를 따르는 압축력과 원래 탄성으로 원래 팽창되는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은 종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당연히 위아래 혹은 왼쪽 오른쪽 흔들림이 있는 단순한 흔들림보다는, 각도의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압축되었다가 펴지는, 원래 크기대로 펴지는 방법이 훨씬 빠르겠죠.
이거 수학적으로 이 풀어놓은 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압축되었다가 그 고무줄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겼다가 놓으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고, 고무줄을 쭉 당겨요. 떡을 쭉 당겨요. 쭉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는 거 엄청 빠르죠. 압축 그러니까 팽창되었다가 압축되는 거 혹은 압축되었다가 원래 크기대로 팽창하는 거. 이 속도의 전달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흔들거림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를 따르는 파동은 당연히 이 압축력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보다 느리게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변위만 있기 때문에 각도의 변화만 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는 항상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횡파는 항상 거의 항상 이제 거의라는 거는 간혹 이제 그게 역전되는 순간들이 운 좋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되게 복잡한 경로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의 변화는 의 전달은 압축의 전달보다 느리다. 그래서 P파와 S파. 왜 처음에 도착하는 파가 종파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처음 파와 나중파를 그렇게 종파와 행파로 구분하느냐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입시 현장에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P파, S파, P파가 먼저 도착하고 종파야. 그리고 얘는 위아래로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Z 성분만 움직여. 그리고 횡파는 나중에 도착하고 그리고 얘는 에스파인 횡파는 나중에 도착하고 횡파야. 그리고 얘는 좌우 혹은 상하 진동이 있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런 수식 설명 혹은 이런 모형 설명을 하는 게 한번 해주는 게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속도의 차이를 아니까 아마도 여기서 KG 그 다음에 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구할 수 있겠죠. 암석을 알 수 있으니까. 암석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혹은 지진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아니까 그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진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움직이는 메인 컨셉들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탄성반발선 혹은 탄성반발 이론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지오 렉처 시간에 판구조 운동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움직일 때 왜 지진파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는 아까 떡의 비유처럼 슬슬 까먹을 것 같지만 그 떡의 비유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구불입니다. 떡을 구부려 봅니다. 이번에는 냉동떡이에요. 딱딱한 떡이에요. 딱딱한 떡을 구부리면은 원래 가운데 아랫부분은 원래 크기보다 압축되게 되고요. 윗부분은 원래 크기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은 늘어나게 되니까 이 탄성 때문에 탄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부러지게 되죠. 부러지는데 이게 그냥 부러지지 않고 원래 크기대로 압축되었던 부분은 늘어나고 그리고 늘어났던 부분은 압축되는 것처럼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전체에 전달되게 된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구간이 생기면서 이 탄성 에너지가 전체로 퍼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파가 연쇄 추돌 사고 나면 맨 앞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더 밀려버리는 거고 횡파는 차들을 박은 맨 뒷차가 박고 나서 뒷바퀴가 순간 들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에서는 그 종파 횡파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연쇄 추돌이 나면은 맨 앞차가 이제 압축력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장으로
좀 더 빨리 이동을 할 거고요. 요거는 충돌 모형이기 때문에 충돌이랑 달라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충돌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물체를 가지고 휘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끊어지게 만드는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랑 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충돌 때문에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힘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 차가 왜 찌그러졌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았을 때는 찌그러진 잠깐 찌그러졌다가 원래 크기대로 돌아오고 어떨 때는 찌그러진 게 원래 크기대로 못 돌아오는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 그 충격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물체가 찌그러지거나 혹은 크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하고 난 이후에 원래의 방향, 원래의 크기,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cm 긴 쇠자를 가지고 오히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떡을 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떡 그랬는데 떡의 예시를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충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충돌을 해도 똑같이 탄성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휘어지게 만들고 구부러뜨리고 압축시키고 팽창시키고 하는 걸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탄성 발발설이 이제 땅에도 에너지가 힘이 계속 응축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부러지는 순간에 이 에너지가 전체 계에 퍼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탄성 반발 이론이라고 부르고 그 에너지의 방출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탄성파의 현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지진파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땅도 똑같이 탄성체라서 그 탄성체라는 가정하에 얘도 탄성을 가진다는 가정 대전제 아래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땅이 탄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면 그거는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전제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질이라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탄성 그러니까 이 탄성파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아까 탄성 반발 이론이라고 했죠. 그 반발되는 부러질 곳이 있습니다. 힘이 집중이 되어서 응력이 집중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줄 때 어떤 곳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힘이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응력 집중이라고 합니다. 응력 집중을 쉽게 설명하면 사실 이게 실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라면 봉지의 팁입니다. 팁 라이널립시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끄트머리 부분 우리가 잡고 뜯을 때 있잖아요. 이 지그재그 부분을 잡고 뜯을 때 잘 보면 지그재그 안쪽 부분으로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갈라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먼저 갈라진 걸 보죠. 그래서 이런 연약부 혹은 힘이 모일 수 있는 부위 움푹 들어간 곳 유식한 언어로 쓰면 이제 응력이 주어질 때 지엽적으로 응력이 집중되어서 부서지기 쉬운 곳을 따라서 항상 균열은 먼저 생겨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부서진다고 치면은 균열을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균열을 따르거나 혹은 연약한 부위를 따라서 부서지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크랙들이 나 있으면은 그 크랙들을 따라서 부서지게 돼요. 조인트를 따라서 전리를 따라서 얘가 힘을 주면은 이 전리를 따라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부서지게 됩니다.
땅도 똑같이 이제 균열의 끄트머리일 수도 있고 이제 결정면을 이루는 단면 같은 그런 약한 경계부일 수도 있고 뭐 화학적으로 유착이 안 되어 있는 면일 수도 있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좀 아노말리해요. 그 이상한 새우처럼 그죠? 그 어쨌든 그 땅에서 단층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부서져 있던 공간 혹은 부서질 만한 힘이 모일 만한 균열이 될 만한 공간에서 먼저 부서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부서질지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괴가, 그러니까 탄성력을 넘어선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함수로 그 파괴되는 시점 혹은 응력이 주어지는 시간 동안 파괴되는 시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 경험식으로밖에 없어서 이거는 정확한 식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지질학이보다는 이제 재료학 혹은 역학적인 관점, 물리에서 다루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아마도 지진이 앞으로 어느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를 통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연약한 공간들 그리고 앞으로 찢어질 공간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카오틱해 보여서 그러니까 상당히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뭔가 알고 계신 분이라면 연락 좀 바랍니다. 물론 내가 다시 연구실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 대신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성 파괴 검사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시추커 부숴가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제 암석이 언제 부서지고 언제 이 연약부가 더 확장이 된다 하는 그거를 실험적인 결과로는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관측을 하면서 그 내가 뭐 예를 들어 5분 동안 뭐 몇 뉴턴의 힘을 가했는데 얘가 한 1분 30초 시점에서 보통 부서지더라 크랙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는 노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에 표현한다 한들 그거를 지구 물리학에 적용을 해서 되게 복잡한 지구 시스템 하에 그거를 일반식으로 만들어서 이상적인 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예측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 가지고 아니 나 말고 네, 유의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 찢어지는 구간들이 있다, 찢어지기에 합당한 공간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지도 알겠어.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뭔가 새로운 거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지구 물리 탐사가 다루는 과정입니다. 지구 물리 탐사는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말해요. Exploration of Geophysics라고 했잖아요. 지구 물리 그러니까 지구를 물리적으로 내가 뭐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측정하고 재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탄성파가 계속 우리가 파라고 했죠. 그러면 이 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굴절하고 반사됩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뭐 빛이나 뭐 탄성파나 동일하게 파동이라는 거는 매질이 달라지면요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됩니다. 지진파도 똑같아요.
지진파도 똑같이 발생을 하면 서로 다른 매질, 그러니까 암석이 달라지는 경계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기가 땅이 기본적으로 몇 킬로미터 들어가면은 속도가 바뀌고 몇 킬로미터 들어가면은 속도가 바뀌고 하는 걸 평균적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깊이 뭐 예를 들어 7km에서 지진이 났다. 그런데 이 지진이 몇 번 굴절되어서 도착을 했는가? 평균적인 속도는 이미 그 대충 구할 수 있고, 근데 이 평균적인 속도를 쪼개고 나누면은, 그러니까 지진을 여러 개를 관측을 하면은 여기에 층이 바뀌는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모로비치치 불연성면 같이 되게 거대한 구조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엄청 작은 석유가 들어가 있는, 물론 인간 입장에서는 크긴 한데 석유가 들어가 있는 곳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한국 자료를 못 찾아서 그래. 이거 그래요. 이게 한국 자료가 잘 없어서. 왜냐면 한국이 이게 지구 물리학 불모지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입니다. 뭐 지질학 자체가 워낙에 한국에서 좀 슬픈 학문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파가 전달이 될 때 휘어지고 하는 게 원래는 평균적으로 이 지역 이 동네라면은 암석이 뭐 화강암은 몇 킬로미터에 있고 더 깊어지면은 퇴적암들로 몇 킬로미터 이루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 동안 관측을 하면서 지진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층이 바뀌네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 얘가 반사되어서만 돌아오고 굴절되지는 않아.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얘가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암흑 영역으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물이 있거나 혹은 석유가 있거나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죠. 지하수나 석유나 그런 특이 자원, 그러니까 자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을 잠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라는 게 물론 매일 있기는 한데 네, 맞아요. 지진도 차선을 바꾸고요. 차선을 바꿀 때 이거는 비유라서 조금 자제를 할게요. 그냥 지진도 똑같이 파동이라서 얘가 다른 암석을 지나갈 때 속도가 변해요. 골절되니까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되면서 속도 변화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데 가속도 지진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지진이 사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지나게 놔주지 않잖아요. 지진은 매일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진이 내가 원하는 자리를 항상 지나가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탄성파를 발생시키면 역으로 지하 구조를 또 지진 없이도 알아낼 수 있겠죠. 지진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면은 그런 파동을 만들면 똑같이 땅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지진파랑 비슷한 탄성파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그 방식은 이제 무식하게는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제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론 누군가는 뺑이를 치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철판 놓고 메트로놈 키고 그리고 오한마 들어서 박자에 맞춰 철판을 때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탄성파를 땅에다가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깊이만큼의 지층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땅을 상대로 리듬 게임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메트로놈 켜서 이제 땅에다가 철판 놓고 열심히 땅 맞춰서 이제 때리면은 거의 보통 이제
10초 간격이거나 5초 간격이거나 8초 간격이거나 하는데 그 오한마로 열심히 때리면은 이제 지오폰이라는 장비를 관측 장비를 통해서 이 지진이 났을 때 지진 탄성파의 굴절과 반사들을 보는 것처럼 그 탄성파를 강제로 만들어서 그 굴절과 반사를 통해서 땅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 내가 좀 예시를 넣고 싶어 했는데 그 좀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라는 게 그 대표 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어 대표성을 띠느냐가 좀 문제라 가지고 이게 대표성을 띠는 거는 좀 찾기 어려웠어요. 그냥 일반 논문 인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배제를 했습니다. 일반 논문 인용 안 하고 그냥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땅을 철판 놓고 때려 때려치운다가 아니라 때려 놓으면은 이제 지구 물리 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방법들은요,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될 때 그런 거고, 그런데 사실 지진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포컬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뭐 현장에서는 그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치볼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긴 하는데 이 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까까지 파동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진 파도 하나의 파동이니까 파동의 특성을 이용해서 층이 다르다라는 거를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지진 자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플러 효과나 혹은 이제 파동이 나랑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편의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앰뷸런스나 혹은 119 소방대 차가 지나가면은 이거 많이 느끼셨을 건데 나랑 가까이 올 때랑 나랑 멀리 갈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랑 가까이 올 때는 소리가 높고 되게 뭐 파장도 순간적으로 짧아지고 그런데 나랑 멀리 갈 때는 점점 소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파장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자주 들어봐요, 우리는. 뭐 이런 앰뷸런스 지나갈 때 말고 심지어 어 기차 지나가거나 자동차 지나갈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자주 듣죠. 그런데 이거들을 지진이라는 파동에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아직 그 도플러 영상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피파가 압축되었다가 팽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랑 가까이 올 때는 많이 압축될 거고 나랑 멀리 갈 때는 상대적으로 덜 압축될 거예요. 그러면 지진을 관측할 때는 여러 개의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하게 된다기보다는 지진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관측소 여러 개가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 여기 피파의 신호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파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피파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파를 봤는데 얘가 나랑 가까이 오는 방향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신호가 업 방향으로 튀고요. 나랑 멀리 가는 방향에 있으면 신호가 반대쪽으로 다운으로 튀어요. 여기 보시면 나랑 가까이 오는 방향에는 업으로 나오고 나랑 멀리 가는 방향에선 다운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진원 딱 찍어 놓고 동그라미 그려서 각 관측소 별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컬 메커니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포컬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지진파를 발생시킨 단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 일본 이제 그 일본의 지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일본 자료를 줄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랑 가까이 오는 방향일 때 검정색이고요. 나랑 멀리 가는 방향일 때 흰색이에요. 나랑
가까이 오는 방향일 때 지금 역단층을 볼까요? 가장 위는 역단층인데 나랑 가까이 올 때는 검정색으로 표기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랑 가까이 오네. 그리고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런 데서는 나한테서 멀리 가는구나. 근데 관측소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관측소별로 다 다른 거를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되면 방향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양경사 단층을 볼 건데요. 주양이동 단층을 볼 건데 지금 나한테서 여기 입장에서 가까이 오는 게 이쪽으로 가까이 오든 이쪽으로 가까이 오든 똑같이 Z 성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피파의 특성상 Z성 종파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서 가까이 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왼쪽 방향인 건지, 그러니까 서쪽 방향인 건지 동쪽 방향인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돼요. 이거를 구해놔도 정확한 단층 방향은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응력 장애 방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보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응력이 당겨지고 반대쪽으로 흰 쪽 좌우로 응력이 주어지고 눌리는 힘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 포컬 메커니즘을 구한 것들을 지도에 잔뜩 뿌려보면은 단층의 모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그림 더러워 보이죠? 사실은 이 그림도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하신 겁니다. 진짜 지진 정보가 워낙 많은 일본이라서 가능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한반도에서는. 내가 한반도 자료를 쓰려다가 너무 위험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자료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일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교과서적인 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일수록 깊고요.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얕아요. 빨간색일수록 위치가 얕고요. 파란색일수록 깊이가 깊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지진의 크기도 크다는 거예요. 지진의 에너지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위험하냐면 그 땅값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 불문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전어를 구하기가 어렵기도 해. 내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지질학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은 그런 저널들 접할 기회 많으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A 그림 볼 겁니다. A 그림. 왼쪽 상단 그림을 볼 건데요. 여기서 주변에 그려진 그런 간략 도표는 좀 무시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여기서 방향들입니다. 방향들을 보면 지금 다 역단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단층이 있다. 단층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아까 제프티님, 아까 깊이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깊이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면 얘가 이 일본 해구를 따라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내용 좋죠. 그래서 이거 위에서 본 단면인데 사실 옆으로 잘린 단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3D 모델이 있거나 그건 내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3D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눈알 사탕 같다요. 3D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동에서 서로 스르르 말려 들어가는 마치 미끄럼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층 방향이 당연히 나한테서 가까이 오는 방향이겠죠. 왜 섭입대를 단층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네들이 부서지면서 들어가서 그래요.
단순하게 유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그마들이 그 암석들이 살짝 말랑말랑해지면서 유착이 되거든요. 살짝 유착이 돼요. 살짝 유착이 되는데 그 유착된 면이 사실 엄청 잘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풀로 바른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접착제를 사용해서 두 가지 다른 소재를 붙여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어는 져 있는데, 근데 사실 섭입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유착된 면이 부스러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층을 만들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균열을 만들면서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서 뭐 단층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단면을 보면 단층이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그 층서적으로 봤을 때는 단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부정합 같기도 하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 지구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좀 더 높은 상태고, 그리고 아래쪽이 좀 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더 낮은 상태로 이제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포컬 메커니즘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진앙 깊이까지 구해가면서 그 위치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줘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자료에서는 지진 자료를 많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들고 오긴 했습니다. 사실 한반도 사례 쓰는 게 좀 좋기는 해요. 한반도 사례가 좋은 게, 왜냐면 한반도는 다른 판끼리 이제 경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자체에 있던 크랙들이 열리면서 단층 운동이 있는 거라 가지고 양산 단층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계룡산 단층이나 그런 단층들이 원래 있던 땅에서 미끌림이 발생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은 스트라이크 슬립이기는 합니다. 스트라이크 슬립이 일어나는 공간들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둘 다 비슷한 공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탄성파로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탄성파의 종류인 지진파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세히는 또 지진파의 종류를 이제 네 가지로 쪼개봤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파인 처음 오는 파, 그 P파라고 부르는 처음 오는 파, 그리고 나중 오는 파, S파라고 부르는 그런 종파와 행파, 그 왜 종파가 먼저 빨리 도착을 하고 그리고 횡파는 느리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가도 이제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진파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도 이제 간단한 가설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 실생활 사례를 통해서 균열이라는 것이 어떤 곳들에서 주로 발생하나라는 것도 쉽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진파를 비롯한 탄성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땅의 정보를 얻는 방법, 혹은 지진 그 자체의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혹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뤄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 다뤄주는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훌쩍 4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은 다른 주제로 지오 렉처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질문하면서 마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녹화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프티가 어떤 지질학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어떤 질문들을 잘 받아주는지, 혹은 평소에 궁금하고 싶었던 거나 하는 것들, 이제 생방송은 지지직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그 스케줄표를 보시긴 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마트가 함께하길 바라며 이위임 마트 감사합니다.